며느리를 버리고 의사 집안 며느리를 자랑하던 시어머니.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는 따로 있지. 조건만 보고 선택한 며느리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달라졌다. 저는 이런 자리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 며느리는 이런 적 없었는데. 그리고 몇 년 뒤 모두가 모인 행사장에서 다시 마주쳤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하던 체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 병원 직원이라면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며느리를 버리고 선택한 체면.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비교와 무시,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러난 진짜 관계의 무게.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니어 드라마 오디오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요일 저녁 윤정래의 아파트 거실에는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소연은 아침부터 장을 보고 오후 내내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깻잎찜과 도라지 무침까지 따로 만들어 상을 차린 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윤정래는 상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민이 맞은편에, 김소연은 부엌 쪽 가까운 자리에 앉았죠. 수저를 들기 전 윤정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너 요즘도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지? 김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 달에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맡았어요. 윤정래는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올린 표정으로 이정민을 바라봤죠. 정민아, 너 박 사장 알지? 그 집 며느리가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래. 요즘 동네 모임에서 그 얘기밖에 안 해. 이정민은 국을 떠먹으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윤정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섞어 말했죠. 박 사장 부인이 그러더라. 명절 때 며느리가 가운 입고 친척들 건강 상담해 주니까 온 집안이 고맙다고 난리래. 그 집은 어딜 가든 며느리 자랑이 먼저야. 김소연은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반찬을 옮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윤정래는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누군가의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고 그 끝에는 늘 같은 침묵이 놓였습니다. 윤정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 집안이 좀 달라지길 바랐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소연이 내 집안은 우리랑 좀 안 맞았어. 처음부터. 김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윤정래를 바라봤지만 윤정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한 표정으로 이정민 쪽을 돌아봤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틀린 말하는 거 아니잖아. 소연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지. 근데 이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니. 너도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면 집안 얘기 나오잖아. 이정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 번 숨을 내쉰 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죠. 김소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반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지만 김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후식으로 준비해둔 수정과를 가지러 간 거였죠. 부엌에서 컵을 꺼내는 동안 거실 쪽에서 윤정래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이런 말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박 사장 집 보면 며느리 하나 잘 들이니까 온 집안이 달라졌잖아. 우리 집은 뭐가 달라졌니? 이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윤정래에게는 동의로 느껴졌는지 윤정래의 말투에는 점점 확신이 실리기 시작했죠. 김소연이 수정과를 들고 돌아왔을 때 거실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래는 팔짱을 끼고 텔레비전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김소연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김소연은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부엌 바닥까지 닦았습니다. 윤정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정민은 방으로 먼저 들어갔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정민이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김소연은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춘 뒤에도 둘 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김소연은 고개를 돌려 이정민을 봤습니다. 이정민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천천히 풀며 말했죠. 어머니가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솔직히 이 생활이 계속 이러면 어떡하나 싶을 때가 있어. 김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짜증이 섞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우리 한번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김소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창밖의 주차장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차 안의 공기가 한순간 무거워졌죠. 김소연은 이정민을 바라봤지만 이정민은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돌리지 않았습니다. 김소연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면서 아까 부엌에서 들었던 윤정래의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죠. 우리 집은 뭐가 달라졌니?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이정민의 입에서 다른 형태로 되풀이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김소연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김소연의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죠.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김소연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꺼지고 나서야 비로소 신발을 벗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죠. 화면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정민은 주차장에서 올라오지 않았고 김소연은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이정민이 짐을 싸러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온 이정민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옷장과 서재 쪽을 번갈아 보더니 캐리어 하나만 꺼냈죠. 김소연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이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게.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 김소연은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질 것도 붙잡을 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미 차 안에서 이정민의 눈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정민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 협의도 크게 다툴 일이 없었죠. 김소연은 혼인 기간 동안 모아둔 적금과 본인 명의의 소형 아파트 전세금을 정리하며 새 거처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상자를 포장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넣은 건 결혼식 때 윤정래가 건넨 금반지였습니다. 반지를 작은 상자에 담아 택배로 붙였죠. 돌려보내야 할 것은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협의 이혼이 확정된 날
김소연은 구청에서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윤정래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지만 결국 그대로 화면을 껐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윤정래의 아파트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정민이 데려온 여자는 또렷한 이목구비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윤정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여자의 명함을 받아들었죠. 최수진, 서울 소재 대형 종합병원 외과 전문의. 윤정래의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최수진은 단정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원이시고 어머니는 약사이십니다. 윤정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만족감이 서려 있었지만 입으로는 천천히 알아가 봐라라고만 했죠. 하지만 최수진과 이정민이 떠난 뒤 윤정래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동생에게, 두 번째는 오래된 친구에게 걸었죠. 정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이번엔 의사야, 의사. 집안도 양쪽 다 의료인이고 이제야 이 집안 체면 좀 세우겠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윤정래의 얼굴에는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오는데 문득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이 눈에 들어왔죠. 김소연이 늘 갖다 놓던 자리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정래는 그 빈자리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요. 재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소규모 예식이었습니다. 윤정래는 한복을 새로 맞춰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연신 인사를 건넸죠. 우리 새 며느리가 외과 전문이에요. 시댁도 의사 집안이고 정민이가 이번엔 잘 만났어요.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윤정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선택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윤정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래야 사람 사는 거지. 같은 시각 김소연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남짓, 짐 정리는 끝났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딘가 허전했죠. 책상 위에는 의료 영어 교재와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의료 번역 자격과정 안내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김소연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혼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직장에서였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영문 서류를 다루던 중 의료기기 수출 관련 자료를 번역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의료 전문 번역이라는 분야가 따로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당시에는 바쁜 시집살이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느라 더 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김소연은 교재 첫 장을 넘기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고 예문을 노트에 옮겨 적었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김소연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원룸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소연은 노트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죠. 지난 몇 년간 정성껏 차렸던 명절 상차림도 새벽부터 준비한 생신 잔치도 단 한 번의 수고했다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 이어서 공부할 부분을 펜으로 표시해 두었죠. 그렇게 교재 위에 펜으로 표시를 해두던 밤들이 쌓이면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김소연은 의료 번역 과정을 수료한 뒤
프리랜서로 첫 번째 일감을 받았죠.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서 의뢰한 영문 매뉴얼 번역이었는데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전문 용어 하나하나를 확인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납품을 마치고 입금 확인 문자를 받았을 때 김소연은 원룸 책상 앞에서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었죠.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해서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면서도 단단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같은 무렵 윤정네의 아파트에서는 추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윤정네는 아침부터 시장을 다녀와 부엌에 장을 풀어놓고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민아, 이번 추석은 수진이랑 같이 와서 전 좀 부치자. 작년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빴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해야지. 이정민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저녁이 되어서야 혼자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이정민의 뒤에 최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윤정래가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내일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요. 병원에서 빠지기가 어렵대요. 윤정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부침개 반죽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었죠. 작년 이맘때쯤 김소연은 며칠 전부터 미리 와서 장을 봐두고 전 부칠 재료까지 손질해 놓곤 했습니다. 윤정래는 그 기억을 떠올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수진이는 의사니까 당연히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추석 당일 최수진은 오후 늦게야 도착했습니다. 차례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윤정래가 혼자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죠. 최수진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전 회진이 길어져서요. 윤정래는 고개만 돌려 대답했습니다. 왔으면 됐다. 들어와서 앉아. 최수진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례상 앞에 서거나 부엌을 기웃거리지 않았죠. 이정민이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고 있었는데 최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윤정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흘끗 봤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뒤에도 최수진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윤정래가 음식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최수진은 맛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죠. 이정민이 중간에 몇 번 말을 이었지만 자연스러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이정민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정래는 거실에서 최수진과 둘이 앉게 됐죠. 윤정래가 과일을 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다음 달에 시아버지 제사가 있어. 그때는 좀 일찍 와줄 수 있겠니? 최수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학회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윤정래는 그래라고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지만 삼켰죠. 최수진의 말투에는 거절의 의도가 담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윤정래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자꾸 같은 장면이 겹쳐졌죠. 예전 명절마다 새벽같이 와서 전을 부치던 사람, 제사상 위에 빠진 게 없는지 2번, 3번 확인하던 사람. 윤정래는 리모컨을 소파 쿠션 위에 놓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정민과 최수진이 떠난 뒤 윤정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례상을 정리했습니다. 나물 접시를 싸면서 문득 냉장고 위에 놓인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죠. 김소연의 번호는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정래는 전화기를 집지 않았습니다. 집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자신이 원했던 며느리는 지금 이 집안에 있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윤정래는 랩으로 접시를 감싸며 되뇌었습니다. 그 무렵 김소연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감을 마무리한 뒤 입소문을 통해 연락이 하나 더 들어온 거였죠. 이번에는 의료학회에서 발표할 논문 자료의 영안 번역이었는데 분량이 제법 됐고 마감도 빠듯했습니다. 김소연은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문장을 다듬었고 모르는 의학 용어가 나오면 논문 원문을 찾아 맥락을 확인한 뒤에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납품을 마친 날 학회 담당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번역 품질이 좋았다며 다음 학회 자료도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김소연은 메일을 읽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해낸 결과물을 다시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조용한 힘이 되었습니다. 김소연은 답장을 보낸 뒤 노트북을 닫고 창밖으로 내려앉는 가을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책상 앞에 앉아 할 일이 있다는 것. 지금 김소연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가을 햇살이 차가운 바람으로 바뀌고 거리에 성탄 장식이 걸릴 무렵 윤정래는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식탁에 늘어놓고 제사상 목록을 적은 메모지를 펼쳤죠. 메모지는 몇 년 전부터 써온 것이었는데 구석에 김소연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어포 3마리, 대추 1봉지, 밤 2봉지. 김소연이 빠지지 않고 적어뒀던 장보기 목록이었죠. 윤정래는 그 글씨를 보다가 메모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처음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죠. 혼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전을 부치면서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면서 과일을 깎아야 했는데 예전에는 이 모든 일이 두 사람 몫으로 나뉘어 있었죠. 김소연은 항상 전날 저녁에 미리 와서 재료 손질을 끝내놓았고 당일 아침에는 윤정래가 부엌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전 반죽이 준비되어 있곤 했습니다. 윤정래는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기름 냄새 사이로 스치는 기억이 자꾸 떠올랐지만 윤정래는 고개를 저으며 불 조절에 집중했죠. 오후가 되어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오늘 수진이는 몇 시에 올 수 있대? 이정민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학회 발표 준비가 있어서 저녁에 잠깐만 들르겠대요. 윤정래는 프라이팬 위에 전을 뒤집으며 대꾸했습니다. 제사인데 잠깐 들르는 게 말이 되니? 저도 말했어요. 근데 발표가 내일 아침이라. 윤정래는 알았다라고 짧게 끊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불편했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어딘가 허탈한 기분이 먼저 올라왔죠. 부엌으로 돌아와 나물을 무치면서 윤정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는 제사 전날부터 와서 있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윤정래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자기가 내보낸 사람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와닿았죠. 윤정래는 입술을 다물고 무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정민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죠.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이정민은 과일을 깎고 잔을 닦고 병풍을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김소연이 하던 일이었는데 이정민의 손놀림은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대추를 접시에 담으면서 이정민이 물었죠. 어머니, 이거 몇 줄로 놓는 거였어요? 윤정래는 이정민 옆으로 다가와 접시를 바로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홍동백서야.
붉은 건 동쪽, 흰 건 서쪽. 소연이가 항상 알아서 놓았는데 말끝이 흐려지자 이정민도 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정민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과일을 깎기 시작했죠. 최수진이 도착한 건 제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온 최수진은 제사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이정민 옆에 섰죠. 윤정래가 절 순서를 설명하려 했지만 최수진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내일 발표 자료 마무리가 있어서 제사 끝나면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윤정래는 촛불을 켜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제사는 조용히 진행됐고 절을 올리는 동안 최수진의 동작은 정확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예를 갖추되 마음까지 담지는 않는 태도. 윤정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죠. 제사가 끝나고 최수진은 인사를 한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정민이 따라 나가며 배웅했고 윤정래는 혼자 제사상을 치우기 시작했죠. 제기를 닦고 음식을 그릇에 옮기고 병풍을 접으면서 윤정래의 머릿속에는 자꾸 같은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예전 제사가 끝나면 김소연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을 나눠 담고 윤정래에게 어머니 먼저 쉬세요라고 말하곤 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하는 거라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빈 부엌에 혼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그 당연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물과 함께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정민이 부엌으로 돌아와 행주를 집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이정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도 요즘 좀 집안 분위기가 예전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윤정래는 수도꼭지를 잠그며 이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정민의 표정에는 후회라기보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함이 서려 있었죠. 윤정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수진이는 바쁜 사람이니까. 의사가 집안일까지 다 챙기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니?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정래도 자기가 한 말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끈 뒤 윤정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 전화기가 희미하게 보였고 김소연의 이름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지만 윤정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정래는 제사 뒷정리를 마무리하면서도 자꾸 부엌 한쪽을 바라보게 됐죠. 김소연이 반찬통을 놓던 자리, 앞치마를 걸어두던 벽걸이, 행주를 개어두던 선반. 그 자리들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윤정래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시선을 돌리는데 점점 더 많은 힘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 윤정래의 손에 묵직한 봉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보리색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봉투였죠. 뜯어보니 대형 종합병원 개원 기념 행사 초청장이었습니다. 병원 이름 아래에 차도연 원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행사 일시와 장소, 참석 안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윤정래는 초청장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에게 병원 초청장이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곧바로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집에 병원 개원 행사 초청장이 왔는데 이게 수진이네 병원이야?
이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근무하는 병원이 새 본원 건물을 지었대요. 개원 행사를 크게 한다고. 수진이 시댁 쪽으로도 초청장을 보낸 것 같아요. 윤정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둔 덕에 대형 병원 개원 행사에 초대를 받다니 이런 자리에 가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났을 때 얼마나 당당하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윤정래는 초청장을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하나? 윤정래는 옷걸이를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복을 입을까 하다가 행사장 분위기에는 정장이 낫겠다 싶어 작년에 맞춰둔 진회색 투피스를 꺼냈죠. 브로치 하나를 골라 옷깃에 대보면서 윤정래의 마음은 이미 행사장에 가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윤정래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옷매무새를 3번이나 확인한 뒤 현관을 나섰죠. 이정민이 차를 몰고 왔고 뒷좌석에는 최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병원 행사라 그런지 평소보다 차림이 격식 있었고 윤정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 앞에 도착하니 새 건물은 상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유리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정문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의료진, 기업 관계자, 지역 인사들이 곳곳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는 축하 무대가 세팅되어 있었죠. 윤정래는 로비를 둘러보며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최수진이 동료 의료진과 인사를 나누러 가자 윤정래는 이정민과 함께 행사장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개원식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인사말을 전하고 내빈 소개가 이어졌죠. 병원 건립에 기여한 인사들, 의료자문위원, 그리고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됐습니다. 윤정래는 박수를 치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회자의 다음 멘트에서 손이 멈췄죠. 다음으로 이번 개원 프로젝트의 해외 의료 컨설팅 및 번역 업무를 총괄해 주신 김소연 번역가를 소개합니다. 윤정래의 눈이 무대 위로 고정됐습니다. 단상 옆에서 걸어 나온 여자는 윤정래가 알고 있는 김소연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남색 정장을 입은 김소연은 무대 위에서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갔죠. 관객석에서 박수가 이어졌고 윤정래는 박수를 치지 못한 채 김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정민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의 표정이 굳어졌고 옆에 선 윤정래에게 소곤거렸죠. 어머니, 저 사람 소연이 아닌가요? 윤정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고 손에 들고 있던 초청장이 구겨졌죠. 무대 위에서 호명된 이름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김소연, 해외 의료 컨설팅 및 번역 업무 총괄. 윤정래가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내보냈던 며느리가 자신이 체면 세우러 온 바로 이 자리에서 관계자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내빈 소개가 끝나고 축하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윤정래는 의자에 앉은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무대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옆에서 이정민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김소연의 모습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단상 위에서 목례를 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돌아가던 그 뒷모습이. 윤정래는 핸드백 끈을 움켜쥐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리셉션 공간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윤정래도 이정민의 팔에 이끌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리셉션 공간 입구에서 윤정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너편에서 김소연이 한 남자와 나란히 서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으며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차도연 원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래의 발이 그 자리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정래의 발이 멈춘 사이 이정민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도연의 명찰을 확인한 이정민의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다시 닫혔죠. 리셉션 공간에는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었고 윤정래와 이정민은 흐름에 밀려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소연은 차도연 옆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의료진이 다가오자 김소연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이었고 차도연은 김소연의 통역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둘 사이의 호흡은 업무적이면서도 편안했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함께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정래는 음료 테이블 근처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에 물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시선은 김소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차도연 옆에 있던 병원 관계자가 윤정래 쪽을 힐끗 보더니 차도연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차도연이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을 따라 김소연도 윤정래 쪽을 바라봤죠. 김소연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고 차도연과 함께 천천히 윤정래 쪽으로 걸어왔죠. 윤정래는 종이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만은 애써 담담하게 유지했죠. 김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그 호칭이 윤정래의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님이었죠. 예전처럼 어머니가 아닌 한 걸음 물러선 존칭. 윤정래는 그 차이를 바로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구나.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김소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옆에 선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남편 차도연입니다. 이 병원 원장이에요. 차도연이 정중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도연입니다. 윤정래는 차도연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원장이라는 직함과 김소연의 남편이라는 소개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죠. 하지만 윤정래는 오래 당황한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답게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죠. 원장님이시구나. 소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우리 정민이도 여기 왔어요. 수진이도 이 병원에 있고. 윤정래는 자연스럽게 최수진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밀리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우리 며느리도 이 병원 의사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차도연은 짧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소연은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서 있었죠. 김소연의 얼굴에는 과거를 꺼내거나 비교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정래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태도였죠. 윤정래는 그 여유가 불편했습니다. 예전에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던 김소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눈앞에 선 김소연은 대형 병원 개원 행사의 관계자였고 원장의 아내였으며 무대에서 이름이 호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정래가 가장 중시했던 체면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은 김소연이었죠.
윤정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이혼하고 혼자 지내면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그 말에는 축하의 형식을 빌린 다른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김소연의 과거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려 한 거였죠. 윤정래로서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윤정래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김소연이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동요했다면 윤정래의 말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소연은 이혼이라는 단어에 아무런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고 덕분에라는 표현으로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죠. 윤정래는 웃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차도연이 다가오는 참석자를 맞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소연과 윤정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민은 몇 걸음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오지 못한 채 서 있었죠. 윤정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정민이한테는 인사 안 할 거니?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김소연은 이정민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이정민 씨, 잘 지내시죠? 이정민은 그래. 잘 지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김소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붙이지 않았고 차도연이 돌아오자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섰죠. 윤정래는 김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핸드백 끈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참석자들이 웃고 인사하고 건배를 하고 있었지만 윤정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죠. 자신이 내보낸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가장 당당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 체면이라는 갑옷 안쪽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윤정래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자리 옮길까요? 윤정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 테이블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다가 리셉션 한쪽 벽에 걸린 프로젝트 패널이 눈에 들어왔죠. 병원개원에 기여한 팀과 이름이 나열된 패널이었는데 해외 의료 컨설팅 총괄 김소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윤정래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정래가 패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을 때 리셉션 공간 반대편에서 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동료 의료진 2명과 함께 걸어오던 최수진은 음료 테이블 쪽으로 향하다가 김소연과 차도연이 서 있는 쪽을 보게 됐죠. 최수진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김소연의 얼굴을 확인한 최수진의 눈이 가늘어졌고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소연은 차도연 옆에서 외국인 참석자와 마무리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다가오는 걸 먼저 본 건 차도연이었죠. 차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최수진을 맞았고 최수진은 차도연에게 먼저 인사한 뒤 김소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소연 씨 아니에요? 최수진의 말투에는 반가움이 아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소연을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죠.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번역 알바 같은 거 하러 오신 건 아니죠? 리셉션 공간에는 아직 많은 참석자들이 남아 있었고 최수진의 목소리는 주변에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김소연은 최수진을 바라보며 잠깐 침묵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른 게 느껴졌죠.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저는 이 병원 개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김소연의 대답은 짧고 사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수진은 그 대답을 가볍게 흘리며 웃었죠. 아, 그래요? 그래도 번역이면 번역이지. 무대에서 소개까지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과하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차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도연은 최수진의 명찰을 확인한 뒤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실례지만 지금 저희 병원 공식 행사 자리에서 다른 관계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감정이 실린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의 어조였죠. 최수진은 차도연의 말에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원장님. 제가 무례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아는 사이라서 반가운 마음의 한 말이에요. 차도연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이라 해도 공식 행사장에서 다른 참석자를 낮추는 발언은 병원 품위에 맞지 않습니다. 최 선생님도 우리 병원 소속이시니까 행사장에서의 언행에는 신중하셔야죠. 최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차도연이 자신을 최 선생님이라 부른 건 원장이 직원에게 하는 공적인 호칭이었죠. 반가운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위치가 다른 두 사람 사이의 대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수진은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차도연은 고개를 끄덕인 뒤 김소연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김소연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차도연은 다시 최수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님,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최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차도연이 리셉션 공간 한쪽 복도로 걸음을 옮겼고 최수진은 뒤따라갔죠.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도연은 복도 끝에 멈춰서서 최수진을 마주봤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행사장에서의 태도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수진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차도연의 눈빛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보이지 않았죠. 대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조직의 품위를 지키려는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소연 번역가는 이번 개원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해외 의료진 유치, 컨설팅 보고서, 번역, 외국어 자료 감수까지 총괄하셨죠. 그분이 무대에서 소개받은 건 기여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었습니다. 차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공식 행사장에서 다른 관계자를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우리 병원 내부 규정에도 명시된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 선생님 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최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차도연이 꺼내는 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감이 잡혔기 때문이죠. 원장님,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차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은 환자, 보호자, 외부 기관과의 신뢰 위에서 운영됩니다. 공식 자리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직원을 그대로 두는 건 병원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줍니다. 차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 크기의 봉투를 꺼내 최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최 선생님의 현재 계약 기간은 다음 분기까지입니다. 오늘부로 계약 갱신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사팀에서 별도로 안내드릴 겁니다. 최수진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차도연의 시선 앞에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죠. 차도연은 짧게 목례를 한 뒤
복도를 돌아 리셉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최수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봉투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리셉션 공간에서는 여전히 참석자들의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최수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같은 시각 리셉션 공간 한쪽에서 윤정래는 프로젝트 패널 앞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차도연과 복도로 사라진 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윤정래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최수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리셉션 공간에서 김소연과 차도연이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이 윤정래의 눈앞에 동시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정래의 손이 핸드백 끈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윤정래의 입술이 굳게 닫힌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리셉션 공간의 소라는 여전했지만 윤정래의 귀에는 점점 멀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죠. 이정민이 다가와 윤정래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안 보여요. 전화도 안 받고. 윤정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돌려 리셉션 공간을 둘러봤죠. 최수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김소연과 차도연이 참석자들과 함께 웃으며 자리를 옮기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윤정래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랐던 모습, 집안의 체면을 세워줄 며느리, 당당한 자리에서 인정받는 가족.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내보낸 사람 곁에 놓여 있었죠. 이정민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최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의 표정에 불안이 스치기 시작했고 윤정래 곁에 서서 안절부절 못했죠. 그때 복도 쪽에서 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없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최수진은 이정민 앞에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나가요.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얼굴이 그래? 최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현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이정민은 황급히 뒤따라갔죠. 윤정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핸드백을 움켜쥐고 뒤따라 걸었습니다. 리셉션 공간을 빠져나오면서 윤정래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김소연 쪽을 스쳤습니다. 김소연은 차도연 옆에서 한 참석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윤정래 쪽을 바라보지 않았죠. 병원 정문을 나선 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최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받았어요. 이정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계약? 이 병원이요. 다음 분기 이후로 계약 갱신 안 한대요. 이정민은 최수진을 바라보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수진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죠. 행사장에서 김소연한테 한 말 때문이에요. 원장이 직접 통보했어요. 이정민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 원장이 김소연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이어지면서 이정민의 얼굴에도 핏기가 빠져나갔죠. 윤정래는 두 사람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죠. 주차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차에 탔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이 시동을 걸었고 차는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뒷좌석에 앉은 윤정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의 유리 외벽에 반사된 조명이 점점 멀어졌고 입구에 세워진 화환들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죠. 차 안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윤정래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장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김소연의 집안을 비교하던 자신의 목소리,
이정민에게 이혼을 종용하던 밤, 최수진을 소개받고 전화기를 들어 자랑하던 순간 제사상을 혼자 치우며 김소연을 떠올리던 부엌.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체면이라는 한 단어가 놓여 있었죠. 윤정래는 평생 그 단어를 기준으로 사람을 재고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 차 안의 침묵이었습니다. 차가 윤정래의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이정민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어머니, 올라가세요. 윤정래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다가 멈춰서서 차를 돌아봤죠. 이정민의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고 조수석의 최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에게 해줄 말이 없었죠. 위로도 변명도 지시도.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정민의 차가 떠난 뒤 윤정래는 아파트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침에 미용실에서 올린 머리, 브로치를 단 진회색 투피스, 체면을 위해 완벽하게 갖춰 입은 차림. 그 모습이 지금은 가장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윤정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올려놓았던 개원 행사 초청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윤정래는 그 초청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아이보리색 용지 위에 금박으로 인쇄된 차도연 원장이라는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김소연의 남편. 김소연이 다시 만난 사람. 윤정래가 체면을 세우러 간 그 자리의 주인. 윤정래는 초청장을 집어들었다가 천천히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죠. 냉장고 위 전화기가 희미하게 보였고 아직 지우지 않은 김소연의 번호가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래는 이번에도 전화기를 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죠. 집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행사장 로비에서는 개원식 마무리 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소연은 차도연 옆에서 마지막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행사장을 나섰죠. 병원 정문 앞에서 차도연이 김소연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행사 잘 마무리됐다. 김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방금 전 리셉션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지 않았죠. 김소연은 차도연과 나란히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고르게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윤정래의 아파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체면을 위해 차려입었던 브로치가 벗겨진 채 놓여 있었죠. 초청장은 엎어진 그대로였고 전화기는 냉장고 위에서 아무도 누르지 않는 버튼들을 아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윤정래가 평생 쌓아 올린 체면이라는 벽은 이날 저녁 아무 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허문 것이 아니었죠. 윤정래 스스로 쌓은 벽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면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되는 시니어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